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숙로가 언급했듯이 불교는 이제 수신의 도고 유교는 치국의 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사회는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 이념으로 활용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가 이제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tuk분 출신의 유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광종 때는 과거제를 통해서 결국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을 했던 거고, 성종 때는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최숙로의 상소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유학을 기반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 교육 기관으로 중앙의 국자감, 지방에 향교를 설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초기의 유교는, 고려 초기의 유교의 특징은 이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자주적이다, 이런 이제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에 접어들게 되면 문벌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세력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유교도 좀 보수적이고 고착화되는 방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라 하면 채충과 김부식을 들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채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동공자라고 불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구제학당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학 시비도라고 하는 사학이 발전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사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고려 왕조 입장에서는 결국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칠제를 둔다거나 양용구를 두는 등의 이제 그런 것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부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교를 기반으로 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벌로서 이제 권력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인물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고려 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원관섭기에 접어들게 되고, 이 원관섭기에는 이제 그 안양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원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성리학이 고려 사회에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재란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를 통해서 성리학을 더 확대시켜 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색이나 정도전이나 정몽주와 같은 신진 사대부들이 양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신진 사대부들은 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결국 그 고려 말에 성리학은 이 개혁의 어떤 사상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역사서도 많이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이제 실록을 편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실록이 이제 거란의 침입 때 다 이제 소실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역사서를 하면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역사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유교적인 그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편찬했던 사서이고요. 그다음에 기전체,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춰서 편찬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훈이라는 사람이 역사서는 아니지만 해동고승전이라고 하는 걸 편찬을 해서 이 역대 이제 불교 수용 위에 고승들의 역사들을 이제 한번 엮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의 정변과 그다음에 원관섭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몽골과의 항쟁들을 겪으면서 결국 고려 지도부 내에서는, 고려 지배자층 내에서는 이제 고려 문화에 대한, 전통 문화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들을 다시 부각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규보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담아서 동명왕편을 편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나라 몽골과의 항쟁 속에서 이제 당군, 이제 우리의 이제 시조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래서 당군을 민족 시조로 이제 올리게 되는 이제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같은 책들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삼국유사는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책이라서 여기에는 불교적인 설화가 많이 담겨 있는, 역사적인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설화적인 성격도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왕운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중국의 역사와 이 고려의 역사를 대등하게 놓고 편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관섭기 고려 말에 가면 이재현이 이제 성리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성리학적인 사관을 바탕을 해서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역사책이 편찬이 된 게 고려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고려는 앞서도 얘기한 대로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러니까 태조 왕건 때부터 불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흥을 시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 사상도 크게 진흥을 하게 되는데요. 태조는 이제 훈요 10조에서 이제 연등야 8간회를 꼬박꼬박 치르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광종은 과거 제도 안에 승과를 아예 따로 두게 돼서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승려를 선발을 했고, 특히 그 중에서 덕망이 있거나 지식이 뛰어난 승려들은 왕사나 국사로 책봉함으로 인해서 높이 떠받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종 때는 물론 이제 유교적인 어떤 정치 이념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연동회나 팔관회가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이 되기도 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불교를 박해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불교 사상과 교리는 그다음에 이게 그 신앙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신라 말부터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교종과 그 다음에 신라 말에 새롭게 등장하는 선종,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고려 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교종과 선종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전기에 보면 의천이 일단은 교종의 여러 사상들을 화엄종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 교종을 바탕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태종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천은 이제 그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인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교관 겸수를 주장하는데, 이 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르침, 불교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경전과 수행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종인 거고 수행이라고 하는 건 선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합의 사상을 담아서 교관 겸수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 고려 후기에 가면, 무신정국기에 가면 이 불교 세력이 이제 이 무신과 결탁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에서는 스스로 이제 자성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불교 본연의 어떤 역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결사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진울이죠. 진울은 송광사의 이제 수선사라고 하는 결사를 만들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진울은 의천하고 반대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울 같은 경우에는 도노점수, 그 다음에 정해쌍수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선종은 깨달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은 어떻게 얻느냐? 깨달음은 한순간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밭을 갈다가도 또는 밥을 먹다가도 이렇게 딱 갑자기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닫는 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깨달은 바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점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깨달을 수 있다, 도노. 그렇지만 수행은 계속해야 된다, 점수. 그래서 도노 점수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쌍수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선정에 드는 거, 수행을 하는 거고,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잖아요. 이건 이제 교정적인 성격. 흔히 말해서 진울은 독경도 해야 되고, 경전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선도 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정해쌍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해심 같은 인물은 유교와 불교가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불일치론을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성리학이 수용되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같은 인물은 만덕사라, 광진에 있는 만덕사라는 절에 이제 그 백년결사를 만들게 되고요. 백년결사의 특징은 이제 연부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수행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원간석기에 가면 불교는 당연히 이제 이 건문세족들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불교 사원이 대농장을 소유한다거나 고리대업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퇴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등장하는 그 신진 사대부들이 결국은 불교의 폐단을 얘기를 하게 되고 불교를 배척하는 이런 논리를 펴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교를 진흥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불교 경전들을 정리하는 대장경 이 간행 사업이 이제 고려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대장경 사업은 불경을 전능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염원도 담아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란이 침략했을 때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들게 되죠. 이게 일명 초조대장경.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초조대장경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몽골 침략했을 때 다 불타고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을 침략했을 때 몽골군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대장경을 만들죠. 이게 일명 8만 대장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도가 강화도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장경을 만드는 대장도감의 그 본원이 대장도감이 강화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강화도에서만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협소하고 해서 남해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분사도감이 남해 지역에 설치가 되어서 대장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분사도 간판 이 대장경도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옛날에 여기 중간에 속장경이라고 해서 초조대장경, 속장경, 그다음 팔만대장 이렇게 해서 대장경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의천이 만들었던 이 속장경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장경은 아니고요. 거란이나 송나라에서 만들었던 그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들입니다. 그 주석서들 모아서 교정을 본 거예요. 다시 뭐 빠질 것, 첨가할 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장경이 아니라 교장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의천이 만든 것들은 속장경이 아닌 교장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고려시기에 만들어진 대장경은 초조대장경과 제조대장경, 즉 팔만대장경 이 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유교와 불교 외에 그 다음에 도교가 또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 왕실의 번영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왕실 차원에서 도교를 진행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도교 사원을 만들고 초제라고 하는 이제 의식들도 행하게 됩니다. 뭐 왕의 장수를 기원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도교가 교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거나 교단을 만들거나 이런 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 장수를 기원하는 형태로 이제 민간 신앙으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되는 거고요. 민간에서는 불로장생, 현세구복 이런 차원에서 도교를 신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팔관회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불교 의례로 알고 있지만 불교 의례적인 모습 플러스 도교, 민간 신앙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산신령, 그 다음에 용, 뭐 이런 이제 여러 존재들을 제사를 이 팔관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관회가 불교, 도교, 민간신앙 결합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에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고려까지도 이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고려에 들어오면 도참 사상이랑 결합을 해서 흔히 말해서 서경 길지설, 서경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해서 태조 왕건이 이제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진 정책을 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묘청과 같은 사람들이 서경 천도를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경 길지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서울 이 지역을 길지다라고 해서 여기에 남경을 두게 되는 사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